해도 너무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갑자기 5배, 6배 올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한 일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냥 일본에 무릎 꿇고 살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줄 알았는데 요즘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아무래도 동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 집중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한겨레신문 고명섭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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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한미관계 지금 괜찮은 겁니까? 뭐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겁니다. 지금 현안뿐만이 아니고 미국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지난 14일 날 루지애나주 그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계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 없다.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그 과거의 세계 정부 또는 세계의 표준이 됐던 미국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보통 국가로서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이런 미국이 돼버리니까 모든 게 기존의 동맹 관계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어떤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동맹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부적절한 상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국 우선주의, 국가 이익 이런 논리가 이제 규범으로서의 동맹을 범람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건 간에 앞으로 미국은 당분간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변해도 너무 변하고 있다. 이 점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변혁의 요인, 전환의 요인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명섭 논설위원, 한미관계 괜찮습니까 지금? 뭐 괜찮지는 않죠. 예, 네. 예. 근데 또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기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지는 않고요. 그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시점에서 한미 동맹에 가장 긴장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뭐 그 표현이 가장 뭐 적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균열되기를 바라는 그런 쪽에서는 뭐 위기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도 싶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전 정도는 아니고 긴장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방위비 분담금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 화요일입니다. 3차 협상이 파행이 됐고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이제 흘리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정말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냥 뭐 일면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주한미군 수천 명이 철수할 거다. 네. 이건 뭐 근거도 없고 그냥 소식통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때맞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빨리 어떤 한미 관계에 공연히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여차하면 미군 감축될지도 모르니까 한국이 빨리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좀 달래라. 꼭 이런 식의 어떤 시그널을 발신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혀 아니다. 네, 주한미군 국방부에서 소스로 공식적으로 본 적은 부인을 없다. 해버렸죠. 그러면서 조선일보 정정하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한미군의 힘의 공백이 임박했고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이 모든 게 동맹이 한국의 책임, 한국의 자세, 한국의 태도예요. 이런 게 잘못 관리되면은 여차하면 주한미군 카드가 나온다는 이런 어떤 암시를 줘가지고 뭔가 조금 우리의 어떤 위치를 수세적으로 만드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언젠가는 사실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 미군이 지금 규모대로 연년셋에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마치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가지고 괘씸죄로 또 미국에 잘못 보여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상응 조치로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한다. 이런 프레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고명섭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축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에스퍼 장관이 15일 그 한국에 왔을 때 공동 성명에서요, 그 SCM 거기에서 그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저께 이제 필리핀에서 했던 이야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는 약간의 모호함의 여지를 남겨가지고 이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서 좀 압박을 해버리는 그런 전술적 차원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그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숫자를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없도록. 그 밑으로 못 내려오게 돼 있죠. 예, 그 못을 그렇습니다. 박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몇천 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지금 당장 뭐 뺀다, 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함정이 있는 게 네. 주한미군 숫자를 누구도 세본 적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현재 네. 그 평택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동두천에도 있는데 우리가 벌집이라 그럽니다. 주거 형태가. 도대체 벌을 보면은 이 집 들어갔다, 저 집 들어갔다가 뭐 이게 벌이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 벌집 보고 벌 숫자 세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의 장교가 막 3개, 4개씩 직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게 저기 한국에서 뭐 한두 개, 괌에, 하와이에, 아프간에, 이라크에 이렇게 그 저기 순환 근무를 시켜버리니까 그때 병력도 다르고 굉장히 순환 배치 그 위주로 병력이 그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천 명 정도의 오차는 항상 나타납니다. 그게 벌집 주둔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뭐 몇천 명을 사실은 그 저기 빼간다고 한들 사실 표시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네, 별일 없다고 봐야 되겠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장 빼가면은 또 어디로 빼갈 것이냐. 일본이나 괌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주거 시설이 마련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토로 철수할 때 그 순환 배치는 몇 년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지. 네. 그때 결정할 수 있는 즉흥적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은 32,000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뭐 공식적으로 한 28,000여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 우리가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다가 지금 분담금 협상이 어렵다 이런 주장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북송한 그 2명의 그 북한에서 넘어온 범법자로 추정되는 예, 그 사건을 지칭하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매우 그 이런 주장에 어떤 그 힘을 싣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 눈치 보기 또는 어떤 그 외교 안보에서 북한의 마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한미 동맹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그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전략 자산 도입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기존에 하던 안보 정책을 답습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 눈치를 보기라면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사실은 북한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불만인데 이걸 갖다가 북한 눈치 보기라 그러면 이건 정말 언어 도단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정 반대로 하고 있고. 아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라면 안보 정책에 칼을 댔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에 칼을 안 댄 제가 불만 제기를 하고 있는데 나 대표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네. 미국에서 이제 50억 달러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고명서변이 이 5배, 6배 좀 부르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뭐 저는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게 불러서 상대에게 겁을 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타협점이 만약에 20억 달러나 3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다면 그런 타협도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규모 아닙니까? 한 2배, 3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렇게만 된다고 해도 사실 그건 협박을 통해서 갈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뭐 감내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국방비 증가율 정도 예.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대 의원님이 산출 근거가 뭔가요? 50억 달러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 주둔하면서 주둔비죠. 발생한 비용,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이 5배, 6배 올려달라고 그 새로운 항목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 항목으로는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역외 유출입니다. 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작전하면서 언젠가 한국에 올지 모르니까 그 비용 또는
준비를 하는데 괌이나 하와이 또 샌디에고 같은 데서 미 증원군이 어떤 그 작전 준비 비용 또 미군이 전 세계를 순환하고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미군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 비용 이렇게 되면은 이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쓰는 돈이 아니라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외 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 내에서 쓰면 합법인데 한국 외의 군대에 쓰이게 된다면 이거는 불법이죠. 그건 한미행정협정, 소파 5조에 대한 특별협정 다 위반이 되는 거고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항목 갖고는 증액할 논거가 없으니까 네. 새로운 어떤 항목을 신설해서 그걸 증액시켜달라는 요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마저도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숨은 그 증액 요인이 뭐냐면 주한미군 가족 숙소입니다. 가족 숙소. 예, 이게 이제 투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주둔 안정화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 미국이 그 주한미군 가족하고 주둔하는 이런 신도시 개념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그 3년간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줘달라, 또 주변 시설을 줘달라. 이런데 우리가 안 대준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 비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비용을 한국 쪽의 부담으로 넘기면은 증액 요인이 아마 그 토건 사업 쪽에서 좀 상당한 증액 요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이런 문제들까지도 새로운 항목에 넣지 않았는가 추정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방위비 분담금 이 과정에서 미국 주한미 대사의 태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해운 의원 불러서 50억 달러 내놓으라고 수십 차례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요. 이게 제국주의 시절에 무슨 총독처럼 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간단히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도대체 그 미국 대사관저에 어느 정치인이 언제 불려나갔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일부는 밝혀지고 있어요. 네. 또 초청받고 안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니 할 말이 있으면 대사가 국회 와서 좀 공개적으로 당당히 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입장을 밝히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명씩 불러들여가지고 관저에서 밀담을 나눠요. 말이 밀담이지 협박이나 훈계입니다. 이해운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은 지소미아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끊고 또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더라. 네. 20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군 출신 대사로서 정통 외교관이 아닌 이런 군 출신의 어떤 그 인물이 대사로 와가지고 어떤 한국의 정치인들을 갖다가 관저 정치를 하는 어떤 그 당 총재가 옛날에 하던 식의 어떤 그런 밀담 정치,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건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저기 뭡니까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뭐 호출받고 가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그 존재처럼 돼가지고 아주 그 외교적 결례에 해당되는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명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신문 오늘 그 저희 이재훈 기자가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해리스 이분은 좀 외교 사절로서는 좀 몹시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또 사실 한 나라의 대사고 또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대사인데 그런 식으로 오만하고 무리하게 나오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이 평소에도 말이 좀 거칠고 함부로 말씀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그런 말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좀 우습게 알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좀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과거에 말을 거칠게 하는 건 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어요. 네, 예,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미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있었는데 그때 리스카시 사령관. 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한미 관계 현안이 많았잖아요. 그때 비비벨 사령관. 예, 이런 분들이라든가 최근으로 올수록 뭐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을 좀 거칠게 하면 대사가 나서서 막후 협상을 하고 달래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별 말이 없어요. 근데 대사가 대사가 나와가지고 나섰어요. 안보 현안을 네. 자기가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보통 역전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군인은 원래 자기 직설적인 주장이 있고 상대방 정부와도 파이트 싸우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외교관들이 나서서 이렇게 수습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달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지금은 대사가 더 군인같이 행동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존재가 안 보여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 보면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님,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 좀 팍 올려주고 네. 대신에 뭐 핵 잠수함 이런 핵무기를 미국하고 우리가 좀 공유하는 네. 건 어떠냐 뭐 이런 주장 일리가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아니 사실은 핵 문제에 대한 독트리는 네. 미국이 어떤 범세계적인 어떤 규범과 가치가 있고 전략이 있는 건데 이거하고 맞바꾸는 식의 어떤 논의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한국의 반미주의자들보다 더 거북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 핵공유 협정은 나토식 모델인데 나토는 핵동맹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핵 보유 국가인데 나머지 나토 국가는 핵을 안 갖고 있잖아요.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근데 핵동맹으로서 미국이 거기에 항공폭탄, 핵폭탄을 배치해가지고 다 같이 핵 보유국이라는 이런 지위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비핵동맹입니다. 아시다시피 핵 우산을 제공한다 그랬지 한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한다거나 핵 공유를 한다거나 이렇게 동맹의 성격을 전환할 생각이 없는 거고 동아시아는 철저하게 비핵 동맹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을 바꾸는 하나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 정도 늘려줘서 어떤 우리도 준핵 보유국의 지위로 올라서고 싶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매우 위험하죠.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될지도 의심스럽지만은 설령 이런 주장을 미국에 압박을 가한다 하게 되면은 저는 한미 관계는 그만큼 멀어질 거다. 오히려 더 파탄날 정확히 그만큼 더 벌어지는 어떤 긴장 관계를 조성할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얘기하고 연결 지점이 좀 있습니다. 자, 고명선 선수요. 예. 지소미아가 이제 내일 밤 12시에 종료가 되는데요.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하고 방위비 분담금하고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사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하고 지소미아 문제는 좀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방향도 다르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과 연결돼 있어서 성동 격서 방식으로 지소미아를 때려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할 수는 있겠죠. 미국 생각이군요. 예. 네.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연결 지점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지소미아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관점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양자 문제로 봅니다. 네. 역사 문제 또 과거사 이런 어떤 것들은 하나의 내정의 문제이면서 양자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다. 이건 우리 시각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항상 그렇게 보지 않고 지역 문제로 봅니다. 동북아의 어떤 국제 질서 또는 지역 질서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하는데 지소미아의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간의 관계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고 네. 우리가 일본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이 문제는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이걸 범지역적인 문제로 봐요. 네. 그러면서 동북아 안보 협력의 중요한 기제라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박근혜 정부가 이것은 우리 북한 핵 문제에 대비한 우리 안보의 하나의 어떤 대비책이라고 했지 언제 지역적 문제라고 했으며 언제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이라고 이걸 얘기했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폐기할 때 되니까 이게 지역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얘기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을 슬프게 하는 협정을 우리는 체결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여하에 따라서 보관도 할 수 있는 문제고 폐기는 계속
연장될 수도 있는 문제고 예.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실제로 군사적인 효용성은 있는 겁니까? 군사적인 효용은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안보에는 지금까지는 큰 효용은 없었어요. 네. 일본이 아무리 정보 자산이 많은 나라라 하더라도 지리적 한계, 수평선 넘어 존재하는 국가라는 걸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그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뒷북을 울리는 이런 어떤 그 제한된 정보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는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국방부 합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게 안보 협력의 그런 끈이고 무슨 실익이 있다는 얘기냐? 그것은 전혀 엉뚱하게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생산한 정보 이게 주일미군한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주한미군의 그 북한 정보는 한미 연합 정보입니다. 네. 같이 수집한 정보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같은 미군 내에서도 주일미군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 역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소미아라는 게 체결돼 있을 때 주한미군 정보가 주일미군 정보로 전송되는데 절차가 생략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 공동체, 국경을 초월한 이런 어떤 그 안보 협력체로 가고 또 정보 공동체로 가는데 이 협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안 그랬더라면 이번에 그 저 10월에 북한이 북극성 3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한 발 발사했다 그러는데 일본은 두 발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주한미군 정보를 받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지소미아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지소미아는 체결할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이 뭐 파탄이 날 것이다라고 자유한국당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하고 퍼펙트 스톰 제가 영어가 짧아서 퍼펙트 스톰 찾아봤더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 스톰, 트럼프 허리케인이라 그럽니다. 네. 저자가 동맹이고 뭐고 다 망쳐놨다.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우리가 복구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허리케인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강력한 보복이 들어오고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면 미국의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한번 국내 정치에서 대처해봐라. 미국 민주당 입장이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고 법까지 만든 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기 이 동맹 관계를 트럼프가 다 망쳤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어떤 근거 제공해 주면은 그 트럼프가 온전하겠습니까? 네. 퍼펙트 스톰. 예. 벌어진다면 미국에서 미국 보는 내에서 거지. 벌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예, 없다. 맥마스터 전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질된 이유가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몸으로 막아냈죠. 왜냐,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에 너무 결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꺼내면은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 본토 안보도 주한미군이 기여하는 바가 큰데 조기 경보 역할을 해주는 게 주한미군인데 이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대통령 아니냐 이러면서 저는 트럼프 탄핵 안에 한 가지 사유 더 추가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고명광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황교안 대표의 그런 주장은 저는 뭐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 공세다. 예. 네. 뭐 김홍걸 민하협 상임의장은 뭐 엊그저께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단식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다 이런 말도 열사 했는데 나타났다 그랬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지소미아가 사실 유지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뭐 고급 정보를 받은 게 별로 없고요. 예. 거의 없다고 봐야죠. 또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우리 안보가 뭐 흔들렸다 이렇게 볼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우리 안보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일본이 아쉬움이 커지는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약간의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거리라고 할까 이런 게 생기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사실 지소미아 원일 제공한 게 일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일본이 자초를 한 건데 그렇다면 미국이 아쉽다면 일본에 가서 일본을 좀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해서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로서는 참 견디기 힘들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김정대 의원님이 그 미국 대외 정책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고명섭 위원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이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거죠? 이 방위비 분담금하고 지소미아 그렇습니다. 이 묶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저는 뭐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 그 분담금하고 지소미아 이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방향이 좀 다른 문제고 성격이 좀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그렇군요.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환산하고 네. 돈으로 계산하는 분이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가 약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돈을 많이 뜯어내서 미국의 내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것이 지금 이 분담금 협상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소미아 이 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이제 전통적이랄까 어떤 기본적인 대외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라는 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고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고 네. 또 중국을 어떻게 보면 봉쇄하는데 한국이 이익을 담당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런 저기에서 이건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전통적인 대외 전략과 관련되고 분담금 인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의제에 가깝고 이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모순된다고 할까 좀 충돌되는 그런 저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나름대로 절박성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절박하고 지소미아는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대외 전략이니까 또 그 입장에서 한일 간의 갈등으로 해서 지소미아가 종결돼 버릴 때 그것이 이제 주는 전략성의 타격이 있으니까 절박하고 그런 그 절박성이 동시에 와서 그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성격은 좀 다르다.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대 의원님, 그 에스퍼 장관이 이 네. 지소미아 종료되면 북한하고 중국만 이롭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글쎄 뭐 중국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 얘기할 때 저는 베이징에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중국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해요. 지소미아가 뭐야?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제가 궁금하지 않냐고 거꾸로 물어봐요. 지금 중국은 그 사드에 아직 그 관심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직도 사드는 미해결 과제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중 관계를 보관하는 최종 리트머스 시험지로 되지 뭐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교류하든 말든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중국의 미숙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무리 대화를 나눠봐도 이 군사적인 대국으로 굴기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의제에 대한 어떤 그 허술한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설령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만일에 체결한 것이라면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우린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에스퍼 장관이 지나가는 말 속에 자꾸 진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을 기뻐하게 이롭게 할 일이다. 그렇다면 왜 지소미아가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는 하나의 본심이었고 결국은 이 지소미아 협정을 통한 작은 지역 협정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큰 전략으로 결국은 중국 포위 전략인데 이것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는 걸 미국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 완성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작은 협정들이 결국은 큰 전략을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걸 어떤 헌법과 주권의 문제 차원에서 다시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경제와 인권 같은 비군사적 영역은 적극 참여하겠다. 그러나 군사 분야에 관한 것은 신중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부 입장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이런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새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 발을 깊숙이 들여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에스퍼 장관이 본심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다시 재체결된다면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인 우리나라를 미국의 국익에 따른 그 시스템에 끌어들였다. 자, 동맹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고명섭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동맹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의 가치 또 공동의 이익 뭐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이제 이렇게 맺어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한미 동맹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가치 이게 이제 중심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종속적 지위에서 이렇게 네.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뭐 지금의 동맹 관계가 뭐 아름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네. 그럼 저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동맹, 한미 간의 예. 동맹 뭘까요? 사실은 솔직히 생존 말씀해 전략입니다. 주시죠. 예. 한 국가가 스스로 방위할 역량이 부족할 때 힘을 합쳐서 그 안보를 달성하자는 게 동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맹은 철저히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보 동맹은 있어도 경제 동맹, 문화 동맹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죠. 예, 그런 네. 얘기는 없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동맹의 전제 조건은 신뢰와 통합, 그 다음에 공동의 적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군사력의 역할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국가 목표에 양국의 군사력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동맹이 그처럼 좋은 것이라면 한미 간에는 동맹의 어떤 규범이랄까 기본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토 동맹은 워싱턴 조약이라 그래 책 한 권입니다. 네. 미일 동맹 보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매 2, 3년마다 만들어 국회 심의도 받습니다. 그런 문서를 보면 동맹은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책 한 권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그걸 심의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거나 다 동맹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기준선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또는 하나의 어떤 신앙처럼 이렇게 자꾸 동맹이 성역화되어 온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동맹의 어떤 한계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어떤 동맹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그냥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동맹의 진화는 양국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그 종이 한 장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동맹을 하는가? 목적이 뭐고 수단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매 2, 3년마다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동맹은 이런 거 하자는 거다. 이런 게 명확히 나와줘야 돼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합니다. 한미동맹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는 동맹에 관해서도 무조건 찬양만 하고 숭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동맹 자체도 엄정하고 객관화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뭔가 좀 어떤 그 규범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명섭 논술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겠죠? 네. 1980년에 광주항쟁 때문에 네, 국내 대학가 중심으로 이제 반미 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고요. 뭐 그 당시에 그 반핵반정가인가요? 뭐 양키고홈 뭐 이런 노래도 막 많이들 불렀던 기억이 있고 또 2002년이죠. 미군 장갑차 미선 효순 사건 때 좀 또 그런 반미가 있었고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거세게 몰아치면 국내에서 혹시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십니까? 뭐 글쎄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당시 1980년대에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었고 네. 또 결정적으로 당시 군사 정권을 지지를 하고 있었지 전두환 않습니까? 정권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런 군사 정권을 비호하는 미국에 대한 그런 반감과 저항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간섭도 과거처럼 뭐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 뭐 이쪽에 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반미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만큼 뭐 그렇게 거세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 80년대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의 그 국력이라든가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거칠고 지나친 방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오면은 우리의 그 어떤 높아진 자존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저촉이 되고 이걸 상처를 주는 것이어서 그 미국을 좀 뭐랄까 그런 차원에서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일본이 지금 경제 보복을 할 때 우리가 일본이 무서워서 일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일본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경멸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도로 일본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거칠고 좀 낮은 수준으로 압박을 계속해 온다면은 단순히 과거와 같은 반미 감정이 아니라 어떤 좀 경멸이 섞인 그런 형태의 미국에 대한 반대의 그런 정서들이 확산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저는 무너지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종대 의원님.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다 포함해서 한미동맹.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한미동맹이 위기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변화된 전환의 시대, 국제 질서의 변화는 민감하게 그 인식하고 준비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길은 자강과 혁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옛날의 미국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자급자족 사회, 어떤 그 고립주의로 회귀되는 조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힘의 공백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메우려고 또 이제 지역 패권 경쟁은 격화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의 대결이 아니고 각자 도생,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일례로 독도 영공에서 그 러시아 군용기를 우리가 실탄을 발사해서 퇴각시켰을 때 일본 자위대도 당시에 20대 넘는 전투기를 대기시켜 놨었고 우리 전투기 18대 이래가지고 그 좁은 독도 영공에 4개국 전투기 45대가 버글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국제정치의 이미지가 출현한 겁니다. 그때 누가 주적인지 헷갈리고 막 그 만인 대 만인이 엉켜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제 뭐 중국에 대해 가지고 화해의 제재를 통한 어떤 기술 전쟁 또 그런데 한국을 동참시키는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카디즈 문제 이런 문제들의 안보 이슈가 한꺼번에 집중이 됐을 때 우리가 국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과거의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논리로 선을 긋고 생존을 도모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스스로 자강하고 혁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이 새로운 어떤 미국의 고립주의를 대하는 우리 자세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뭐 외교 안보 정책 전체를 다 리뷰할 수 있는 이런 터닝 포인트로 하나의 어떤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섭 논설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소미아 문제하고 방위비 분담의 문제는 그 미국의 지금 대외 정책의 어떤 두 방향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 의원님 그 고립주의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고립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고립주의적 성향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은 전통적인 개입주의적인 그런 대외 전략을 또 동시에 구사하고 있고 그 지소미아라는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 가면서 사안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하고 말씀 나누는 이 주제, 뭐 쉬운 주제는 아닌데요. 궁금증이 좀 상당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고통과 굴욕을 겪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우리나라가 잘 새겨야 할 외교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맹인 줄 알았던 미국이 우리의 이런 공공한 처지를 악용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 때문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데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선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분단 기득권 세력입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팽개치고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그냥 연장하거나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려줘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의 침략으로 한반도가 공산화될 것이라는 철진한 레퍼토리가 그들의 논리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당당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와 용기를 기대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